이 호남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닭뼈가 발견된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모르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영남 지방에 비하면 호남 지역이 뭐 박장이라고 해서 사실 그 많이 안 들어가죠. 백제 문화가 보면은 네.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아마 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차이도 좀 아마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네. 나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무덤 밖에 두른 주구 이런 데서 조금 이제 발견된 경우도 소, 말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된 경우도 좀 있고 이런. 그 경우는 아마 무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제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한 게 아닌가. 장송의례도 이제 장사를 지내는 과정, 이 무덤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례, 상례가 아니라 제례를 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좀 그렇게 구별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호남 지역이 자료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예. 예. 네, 그 동물은 어떤 상징성이라던가 그리고 의례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의 상징성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제가 지금 광주에 와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기차를 타고 오는데 야구 보러 오시는 부자가 같은 칸에 타셨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기아가 됐죠. 예전에 해태, 전 굉장한 야구 팬인데, 해태 타이거스. 자, 상징이 동물이죠. 지금 한국에, 야구팀이 10개 구단이 있죠. 10개 구단이 있는데, 타이거스도 있고, 라이언스도 있고, 뭐, 베어스도 있고, 네, 이글스 있고, 예. 동물이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동물이 아닌 걸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그 초반에 만들어진 걸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동물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동물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 구단이 많죠. 네. 근데 이 역사는 사실은 스포츠 구단이 현대에 생기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가문이라던가 뭐 유럽이라던가 이런 데서 어떤 우리 가문의 상징, 뭐 우리 성의 상징, 어떤 영지 막 이런 것들의 상징에 보면 대부분 다 동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의 문장 이런 데를 보면 나오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럴 때 뭐 왕의 상징 이런 경우에도 뭐 용이라든가 봉황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물을 어떤 상징성으로 사실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에도 보면은 이제 곰하고 이제 호랑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그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떤 한 부족의 토템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곰을 상징하는 부족과 그 다음에 호랑이를 상징하는 부족이 겨루다가 곰을 토템으로 했던 그 부족이 이긴 게 이렇게 신화에 반영된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던 그런 뭐 1970년대, 80년대 역사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시던 분들도 있으셨죠. 그래서 이 동물은 정말 인간하고의 관계라는 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물이라던가 돌이라던가 나무라던가 뭐 어떤 식물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보다 인간과 가장 좀 가깝게 어떤 생명력이 가장 있는 그래서 좀 더 우리랑 가깝고 뭔가 우리를 좀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잡아먹을 때 그렇게 쉽게 잡아먹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이 있어서 이런 상징이라던가 의례라던가 이런 데서 좀 더 특별하게 활용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인식은 항상 우리가 어떤 대상, 우리가 어떤 활용할 힘을 활용하고 그 고기를 활용하고 뭐 털이나 뭐 젖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냥 대상으로만은 보지 않은 그래서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함께 존재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활용도 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유럽의 구석기 시대의 그 동굴 벽화들입니다. 잘 아시는 뭐 라스코라든가 알타미라라든가 이런 데인데요.
동물 벽화에 보면 대부분 동물이 많이 나오죠. 이제 동물이 아닌 어떤 뭐 상징, 그냥 기호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이제 사람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물입니다. 이 동굴 벽화에 나온 동물들을 어떻게 보통 알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동물일까요? 이렇게 지금 뿔이 있고요. 이게 털이 이렇게 있고요. 자, 지금 사람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소죠. 예, 들소이고요.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야생의 들소이고,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보이시죠? 사람을 공격을 하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성기를 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남성이라는 것을 좀 하고, 여기는 뭔가 이 들소를 잡으려다가 부러진 실패한 듯한 이런 도구도 있고, 여기는 꼭 우리의 솥대 비슷한 이 새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고고학에서 사실 가장 좀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이런 동굴 벽화라던가 뭐 우리나라라던가 이런 데 많은 암각화, 굉장히 사실적으로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 참 근거도 없고요. 사실 좀 연대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암각화도 보면은 뭐 방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도 신석기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또 청동기 시대라고 보기도 하고 연대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진 거기에 나타난 어떤 양식이라든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사실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적인 것을 묘사한 걸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방구대 안각화에 나오는 뭐 고래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래 사냥을 했구나, 라는 어떤 사실성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어떤 사실성으로 보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요거는 어떤 동물로 보이시죠? 말이죠. 예. 구석기 시대의 그림인데 굉장히 그냥 사실적인 묘사도 있고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려서 보면은 들소구나 말이구나 여기는 이제 소입니다. 예. 뭐 같은 이제 들소긴 한데 조금 다르죠. 여긴 털이 있고 털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공격을 하는 듯한 이제 화살 같은 거를 막 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여러 학설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사실적인 것을 묘사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소를 사냥을 하는구나, 말을 사냥을 하는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소를 많이 잡고 말을 많이 잡았나 보다. 그래서 사냥을 하는 장면들을 일상적인 것들을 묘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물고고학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 당시에 이제 그 유럽의 이 동굴 벽화 같은 경우에는 이 동굴 벽화다 보니까 이제 그 동굴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뭐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에 뭐 사용한 염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연대를 추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략적인 연대들이 그래도 좀 비정이 됐는데요. 그 동시대에 사람들이 사냥을 하고 남긴 동물뼈들을 발굴해서 보니까 실제로 들소하고 말은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주로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냥을 직접 한 거를 묘사한 거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록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 뭐 일기보다는 뭐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이제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주로 어떤 기록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먹는 거를 많이 한다고 하면 요새 무슨 먹스타그램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어떤 걸 주로 올리세요? 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안 올리시죠. 예. 오늘 밤에 라면을 먹었다.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를 먹었다. 이제 이런 거를 올리시진 않죠. 뭔가 특별한 거를 먹는 거를 보통 기록을 하시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기록이라는 건 다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고고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아무리 조선시대, 뭐 근대 현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록이 있는 것 같더라도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생활사 그런 측면에서는 기록이 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사라는 거는 결국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밖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는
일상적인 것은 잘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암각하던 이런 동굴벽화에 그려진 것들이 일상적인 사냥, 이 사람들이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냥을 굳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까? 그거는 아니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설의 흐름을 보면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거였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교육의 장이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들소를 사냥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학습을 위해서 자, 말은 이런 종류가 있고 이 동물벽화에 보면 말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의 종류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사냥할 땐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 일종의 학교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것들을 잘 반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 대상이 아니라 사냥을 주로 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여기 비대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냥의 대상이라던가 어떤 교육장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특별한 것들을 그림을 그린 약간 의례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동굴 저는 이제 스페인의 답사를 갔을 때 이 동굴벽화가 그려진 곳을 이제 몇 곳을 이제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통 동굴 유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케이브가 아니라 락쉘터라고 하는 암음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거는 이제 조금 바위 그늘이라고 해서 조금 들어간 그런 곳인데요. 이 동굴은 정말 깊이, 수평이든 수직이든 깊이 들어가는 곳이고 사람들이 직접 사는 곳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살아갈 수는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굳이 그 당시에 구하기 힘든 이 염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런 작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던가 일상에 대한 기록보다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주로 이렇게 동물들이 그려졌을까? 이제 또 하나는, 이 거의 비슷한 시대, 아니면 조금 앞선 시대부터, 형상화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흙으로 빚는다던가, 상아라든가 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각을 해가지고 이제 형상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이런 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상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 동물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이제 스페인, 프랑스 이 지역에서 돌이나 뼈나 이제 아이보리, 상아 같은 것들을 뿔이죠. 이제 뿔을 조각해서 만든 건데 굉장히 이제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동물들이 이렇게 맞잡고 싸우지는 않았겠죠. 이제 마치 사람을 대신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측면들도 있고 그런데요. 가장 먼저 이제 인체와 동물을 이제 형상화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든 것이 과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해서 했는지 이런 의례적인 거나 상징적인 인지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방부대 암각화에도 보면 고래가 실제로 요즘 고래 연구하시는 분이 이게 무슨 고래다라고 하나하나 다 비정을 하시죠. 말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요 말은 요 말이다라고 다 비정을 해서 한 10몇 마리가 그려졌다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굉장히 친숙하게 관찰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냥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런 동물들을 굉장히 가까이 관찰하고 그런 종류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림이라든가 이런 조각으로 남기지를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좀 잘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좀 친숙하고 함께 공존하는 이제 이러한 존재. 그래서 어떤 이용할 대상이라기보다는 함께 서로 알아가고 이제 공존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많이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물 희생의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사육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물 희생을 위해 특히 뭐 장송의례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희생의례는 결국은 어떤 생명을 희생시키는 상징성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결국은 사람을 희생해야 되는 그것을 대신해서 동물을 희생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고학이라기보다는 뭐 종교학이라던가 이제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특히 성경에 보면은 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제 희생을 시키려 그러다가 이제 그 뭐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수풀에 있는 양을 대신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희생하는 데서 동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순장하던 데서 이제 순장을 금지하면서 대신 이제 동물을 뭐 순장하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결국은 이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될 때 동물을 희생시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은 뭐 인신공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동물을 희생하는 그 역사가 좀 더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뭐 어떤 식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사람 대신에 동물인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을 희생한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뭐 식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식물이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희생한다라는 우리가 그런 개념은 잘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살아 움직이고 또 인간하고 좀 가장 또 유사하고 뭐 함께 어느 정도의 이런 뭐 소통 같은 것들도 좀 가능한 이러한 동물을 희생한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을 받침으로 해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어떤 존재에게 어떤 뭐 대신 뭐 노여움을 그만두라던가 아니면 뭐 고맙다던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제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생명을 희생한다라는 고러한 상징성도 있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포기한다라는, 그래서 이 동물을 가지고 내가 이 충력도 이용할 수 있고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희생을 한다라는 이런 그 의미,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와 또 실질적인 의미, 이제 이런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린 개체를 바치는 것은 제가 그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어린 개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순결함, 아직 때묻지 않은 이제 이런 의미, 그런 상징성도 있지만, 내가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까지 포기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물 희생 의례에 바쳐진 동물들을 보면 어린 개체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그 경우도 좀 더 극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왼쪽에 두 사진은 이미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그 한반도에서 가장 일찍 나오는 그 사육종 돼지 중에 한 예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이제 천전이 율문이 이제 유적 같은 경우에 약간 그 오각형의 수혈에 주변에 또 7개의 수혈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작은 수혈에 있는 토기 안에서 이제 돼지의 머리만 이제 나온 예고요. 오른쪽에는 보면은 뭐 이 고령 지산동 73호분인데, 이 무덤을 축조하면서 봉토를 축조하는 과정에 보면은 말에 두개골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주변을 살펴봤는데 두개골 이외에는 묻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개골만 묻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삼국시대 뭐 신라나 가야 지역을 보면은 봉토에 뭐 말이 전체가 묻힌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말 머리만 이렇게 하나씩 묻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무덤을 만들고 이제 곽을 다 만든 다음에 안치를 하고 난 다음에 봉토를 쌓아 나가는 이 과정 중에
뭔가 머리를 묻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뭐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러한 의례 행위로서 지속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개골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예들을 제가 좀 아주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이제 몽골의 흉노 무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몽골의 그 흉노 무덤을 그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이제 몽골의 국립박물관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원의 고고학연구소가 협동을 해서 이제 발굴을 2000년대 초중반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자료들을 이제 공동으로 이제 분석해서 보고서도 나오고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전시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곳에서 나온 이제 동물뼈들을 제가 이제 몇 차례 이제 분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게 이 몽골의 흉노 무덤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이제 그 연도가 있고 이제 무덤에 그 중심부가 있는데요. 이 중심부가 보면은 뭐 10m 이상을 파고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좀 도굴이 된 경우들이 있어서요. 이 도르익나스 이 흉노 무덤 같은 경우에도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도굴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굴갱을 파고 내려가서 끝까지 들어가서 중요한 것만 몇 개 이제 딱 뽑아가지고 갔어요. 아마 이 도굴된 게 굉장히 오래전에 도굴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묻혀져 있는데 이걸 발굴을 했습니다.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 발굴을 해서 이제 쫙 내려가는데 제일 밑에, 시신을 안치한 그 부분에는 이제 뭐 관의 흔적도 있고, 거기에 이제 청동으로 된 이런 유물들도 있고, 뭐 이제 이런데, 거기에도 동물뼈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그냥 일부, 뭐 청동 솥 안에 뭐 소의 어떤 한 부위만 들어가 있는다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안치를 하고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 부분에 동물뼈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굴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로 좀 쓸려 내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뭐 위치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진상에서 잘 볼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머리뼈들이 두개골들이 보이고요. 이 두개골 위쪽으로는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길쭉길쭉한 사지골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양하고 이제 말이 나타났는데요. 이 자료들을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국립박물관에 이제 제가 이제 출퇴근을 이제 방학 때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뭐 거의 한 달 이상 걸쳐서 그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한 두세 차례 정도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말하고 양이 나왔고요. 말은 한 10개체 전후, 그 다음에 양은 한 30개체 전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토기 안에 있는 거고, 토기 안에 있는 건 이런 척추뼈 몇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곽 안에 그 매장 주체부 안에 있는 거는 요 약간 갈색으로 표시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약간 그 뭐 상완골하고 관골, 엉치뼈, 그 다음에 이제 척추뼈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요. 그 숫자적으로 많지가 않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그 묘광 내에 묘광을 이렇게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두개골, 그 다음에 두개골하고 연결된 목뼈, 제1목뼈, 제2목뼈, 양 같은 경우에는 목뼈가 좀 더 길게 있긴 한데요. 그래서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두개골이 크다 보니까 이 두개골에 이 모기는 어느 부분을 이렇게 쳤겠죠. 그래서 이 목뼈의 이제 앞부분만 있고요. 양은 이제 조금 더 길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위팔뼈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놓인 위치를 보면 이제 도굴이 돼서 좀 흩어지긴 했지만 발굴하시면서 그 놓인 위치를 봤는데 흥미롭게도 요렇게 놓여 있습니다. 머리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도
두 개를 놓고 이 부분을 놓고 십자로 그렇게 해서 한 열 몇 개 놓고 양도 머리뼈랑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 발굴을 함께 하셨던 그 몽골의 학자들에게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냐라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머리와 이 앞팔뼈를 왜 이런 식으로 놨을까? 이런 걸 어떻게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시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고고학적으로 그동안 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몽골에서 보통 말의 머리는 그 말을 대표하는 그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건 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 앞다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분들도 이제 무슨 학술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거는 아니지만 죽은 사람들을 저 세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왜 다 안 묻었느냐? 말의 머리하고 이 부분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어디로 가고 뭘 했을까? 그랬더니 그건 무덤을 만들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먹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두 부분이 함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징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들, 이 두 가지를 이제 함께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의 머리, 양의 머리, 그 다음에 앞다리 중에서도 특히 요 부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그런 식의 뭔가 대표성이라든가 상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고기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고기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넣고 나머지는 이 무덤을 만든다고 이제 이 도르릭 나르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장급의 무덤이죠. 이제 수장급의 무덤이라고 했을 때는 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무덤을 만드는 그 지하로 뭐 10몇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만들고 이것을 이제 축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뭐 노동력도 노동력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또 더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고기를 제공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한국의 그 삼국시대의 영남 지역에서 뭐 신라 가야 고분에서 나오는 그런 뭐 말머리라던가 뭐 돼지 머리만 이렇게 나오는 그 예라던가 이제 이런 경우들도 어떤 의례 행위를 하면서 그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들은 바치고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전체를 어떤 의례 행위를 하긴 했겠죠. 그런데 상징성이 있는 머리 부분은 남기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그걸 이제 함께 소비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커뮤널 이팅 이런 공식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 희생 의례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명을 희생시키는 상징성이라는 측면과 또 실제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희생이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이 의례에 참석한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동질성 그 다음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를 구별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극대화되는 이런 좀 총체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고고학에서 이 어떤 생계경제적인 측면, 뭐 수렵 경제 또는 뭐 동물을 사육을 해서 실제로 사육하는 과정,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측면이 많지만 이런 의례와 관련된 부분. 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약간 사회의 조직이라던가 사회 구성이라던가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또 문화적인 부분들, 의례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무덤 안에서 이런 동물 유전체들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그냥 뭐 톡이라던가 무덤의 구조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무덤을 그 연구를 하는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그냥 거기에 나오는 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무덤에 대한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무덤을 축조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요즘에는 무덤 주변부도 많이 또 연구를 하시죠. 그래서 이 무덤의 주변을 연구를 하시면서 무덤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그런 장례 의례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재래를 하면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연구를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확대돼 나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축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주변이라던가 이런 데서 일어난 어떤 의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동물 유전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발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좀 살펴봐 주시면은 연구의 어떤 범위라든가 우리가 그 당시 뭐 사회와 뭐 역사와 사람들의 뭐 생각이라든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물 희생 의례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좀 흥미로운 사례를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제가 그 십몇 년 전에 이제 학생들하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페루와 볼리비아의 그 안데스 문명 유적을 그 답사를 한 2주 조금 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이제 볼리비아하고 페루의 그 국경지대에 있는 이 코파카바나라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이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그래서 티티카카 호수의 한쪽 면에 있고 이제 페루와 볼리비아의 그 접경지대에 있는데 하필 저희가 이제 티티카카 호수를 저희가 배를 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유적들을 한 1박 2일을 보고 이곳에 이제 배를 내려서 이제 페루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이날이 이 지역에서 여기 이제 볼리비아인데요. 볼리비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톨릭 성일 바로 전날이었어요. 네, 근데 이곳에 이제 카톨릭은 유럽에서의 카톨릭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전통적인 어떤 토속 종교와 합해져서 실제 저희 그 답사팀에 카톨릭 신자가 몇 분이 계셨는데 보시면서 이건 카톨릭 아니라고 카톨릭에서 보면 이단이라 그럴 거라고 성당에도 보면은 그 성당 구조상에서 이제 어떻게 놓여 있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 카톨릭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토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흥미로웠던 것이 이날이 어떤 성일인가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마리아 상이에요. 이제 마리아 상인데 보시면 약간 좀 다른 게 여기 이 남미 지역에서의 특히 이 볼리비아, 이 페루 지역에서 보면 이 마리아 상이 대부분 다 옷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요 지역에 원래 있었던 여신, 산을 상징하는 여신의 모양이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것으로 표현해서 이제 산의 모습을인데 이게 이제 마리아상하고 좀 합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이 성당 안에 요 외부에 야외에 요 마리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볼리비아의 그 원주민들이 여기저기 산골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다 오신 거예요. 이날 다 오고 이제 뭐 장도 열리고 이러는데 여기에 줄을 서서 어떻게든 이 마리아상을 한번 이렇게 조금 만져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도 그 감정이 느껴지는데 그 느낌이 너무 절박하신 거예요. 여기를 하나를 한번 만지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저는 그냥 흥미 속에 나도 한번 이 안에서 한번 경험을 해볼까 이러고 서 있다가 정말 처음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껴봤어요. 사람들의 어떤 절박함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강렬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걸 하나를 만지고 이제 가려고 하시고 그러는데 요 때가 특히 어떤 그 성일인가 하면 제가 여기 사진을 그게 있는데 차들이 줄을 섰는데요. 요 성일에 참석을 하려고 페루에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다행히 볼리비아에서 페루로 넘어가는데
몇 킬로에 걸쳐서 차가 끝도 없이 줄 서 있어요. 근데 이때 와서 이 마리아상을 한번 만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의례를 하고 이 차에다가 어떤 성물을 하나 얻어서 얹음으로 해서 이제 1년 내내 교통사고가 없는 것을 이제 하는, 그래서 뭔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사고가 없도록 축복하는 그러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루로부터 여기까지 오도록 그냥 끝도 없이 차들이 몰려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산 위에 올라가서 또 어떤 의례를 하고 이제, 그래서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례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절박한 의례가 사실 별로 없죠. 통가 의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다가 의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절박하고 이런 부분인지를 굉장히 온몸으로 좀 체감할 수 있었던,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 것 중에 굉장히 정말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흥미로웠던 게 제가 이제 차에다가 어떤 선물을 하나씩 얻는다고 했죠. 그게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파는데요. 어떤 이렇게 말린, 완전히 이렇게 말린 동물이 있고요. 요 밑에다가 뭐 이제 돈도 놓고 뭐 사탕이랑 이제 막 반짝반짝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요걸 하나씩 사서 그 성당에 있는 성수를 뿌려서 차 앞에 이 엔진룸 있는 위에다가 하나씩을 다 붙여서 돌아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같으세요? 어떤 동물 같으세요? 자, 요게 이제 그 동물들이에요. 털이 있는 것도 있고, 털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이제 말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그냥 팔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요.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여기가 남미라고 했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네, 남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남미에서 가축으로 만든 남미 쪽의 가축이 라마하고 알파카하고 기니피그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크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뭐 같으세요? 네? 네? 기니피그. 예, 크기로 봤을 때 기니피그 같으시죠? 예, 근데 털도 있고 사실 모양이 기니피그는 아니에요. 길쭉길쭉하고 털도 있고. 네. 네, 라마. 크기가 작은 거니까 새끼 라마 같으시죠? 네. 예, 놀랍게도 새끼 라마도 아니고 라마의 태아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라마 태아예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제가 놀랐던 지점은 뭔가 하면, 이제 저는 제가 어제 기니피그 얘기도 드렸지만 이제 책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안데스 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다 보면 기원 전부터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라마 태아를 우리로 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 집을 짓거나 무슨 이러기 전에 미리 뭐 지진구라 그러나요? 미리 이렇게 그 땅에다가 그 좀 알리고 이러기 위해서 그 묻는, 그런 것들이 라마테아가 발견이 됩니다. 기원 전부터. 그래서 뭐 좀 커다란 뭐 이 좀 그러니까 개인적인 집이나 이런 것보다 어떤 그 마을이라던가 이런 뭐 도시라던가 이런 데서 공용으로 쓰는 어떤 지역, 또는 뭐 왕궁, 무슨 성벽, 뭐 성문, 이제 이런 터를 발굴하면 그 밑에 이 지역은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남아 있는데 라마 태아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런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도 이렇게 라마 태아를 이렇게 채취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이걸 구해서 차에다가 얹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페루에서부터 그렇게 오랜 기간을, 또 뭐 산 위에서부터 다 내려와서 이제 이거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어린 개체를 하는 게 이제 희생을 이제 좀 더 많이 한다라는, 좀 더 많은 것을 포기한다라는 그 얘기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희생의 극대화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몇 번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잘 확인을 못했어요. 이제 이쪽 분들에게 물어보셔도 잘 대답을 못하시던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살아있는 상태로 이 어미를 살아있는 상태로 이 태아를 뽑아내는 게 과연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도 예, 오늘날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예전에는 분명히 이 어미 라마까지를 좀 희생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더구나 최근에는 어미를 살리고 이거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현재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답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태아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뭐냐면 어미라마까지 함께 희생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극대화한 그런 희생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데스 문명에서 이런 식으로 태아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어미 라마도 희생을 하고 이 태어나서 이 라마를 우리가 여러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희생을 하는 정말 극대화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많이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애저라고 해서 그 요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갓 태어난 돼지라던가 또는 이게 태아를 사용하는 그런 요리법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요즘은 그런 것들이 미식 이런 차원으로 넘어왔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요 코파카바나에 오기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볼리비아에 있는 그 티티카카 호수의 이제 한쪽 부분에서 유적을 보고 배를 타러 가는 과정에서 요 현장을 사실 또 한번 봤어요.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이 이제 페루, 이분은 페루의 고고학자시고 이분은 이제 볼리비아의 고고학자시고 저희들을 이제 안내해 주신 분들인데 티와나쿠라는 이제 꽤 알려진 그런 안데스 문명의 유적을 보고 저희가 이제 티티카카 호수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참 이렇게 웅장하면서도 굉장히 좀 신비롭고 뭔가 영험해 보이는 이런 설산이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이쪽에 한쪽 면은 이쪽이 보이고 그 반대편에는 이제 티티카카가 호수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역적으로도 경관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분들이 이제 잠깐 여기서 쉬어가자라고 이제 차를 세워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불과 한 며칠 전에 어떤 행위가 일어났던 곳이 있어요. 이렇게 돌을 돌렸고요. 그 안에 이렇게 재가 있고 주변에 페트병도 있고 담뱃갑도 있고 이러면서 뼈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가서 이게 뭘까 봤더니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라는 듯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페트병도 있고 술병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고요. 요 가운데 보니까 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놓고 이렇게 봤는데 자, 요 뼈는 뭐 같으세요? 저는 처음에 한 번도 이런 뼈를 본 적이 없어서 새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라마 태아의 머리뼈예요. 라마 태아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한쪽에 티티카카 호수가 있고 또 한쪽에는 그 설산이 있고 이제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약간 경계면이기도 한 이제 그런 지역의 약간 높은 곳에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뭔가 성황당이 있거나 뭐가 이제 이랬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며칠 전에 이런 의례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을 돌리고 불을 지피고 라마 태아를 이곳에서 태우면서 어떤 의례를 하는. 거기에 이제 술도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례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볼리비아와 페루의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런 거는 굉장히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현재 뭐 이런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또 그러한 뭐 축일에 자동차 위에 이제 꾸미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생을 극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뭐 여러 측면에서 현재에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동물 희생 의례라는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얼마나 희생을 극대화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